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 주요 발언부터 쟁점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지금 세 번째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 증인 4명 중에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서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진술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주요 사실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간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단전 지시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했는가, 지시했는가, 대통령이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다뤄져 있었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안보 위협이라든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국회 측에서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나 모종의 모의가 지난해 3월경부터 있지 않았는가, 이 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앞서서 있었고요. 관련해서 2명의 증인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부정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할 실효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쌍방 증인인데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는 별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쪽에 좀 유리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취지는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 조금은 또 유리하게 그렇게 좀 진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비상계엄 절차가 이제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어쨌든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단전 단수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본인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어쨌든 뭐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좀 유리하게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내란죄로 지금 어쨌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나중에 재판에 해부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에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뭐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뽑힙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좀 유리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도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증인으로서의 어떤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단전 지시는 한 바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입증 취지에 맞는 증언을 하는 전략을 통해서 아예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회피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을 하면서 내 방어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로서 유죄의 어떤 자백조의 이야기는 회피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진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다만 그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퉈볼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제대로 열렸는가, 절차적 흥결이 있는가는 국무위원 상호 간에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진술도 있고, 두 번째 단전 지시를 내렸다라고 들은 소방청장과는 또 굉장히 어긋나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과연 A부터 Z까지 이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한가에 대한 재판관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 중요한 발언들을 몇 가지 했는데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가 되면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단전 단수뿐 아니라 뭐 쪽지 관련 얘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준비가 됐습니까? 예, 들어보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자신은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할 권한도 없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위에 있던 그 원형 탁자 위에 있던 쪽지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지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집무실에 있는 쪽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소방청장에게 뭐 단전 단수의 지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또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진술이 있거든요. 그럼 경찰청장이 이런 뭐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거기에 이제 응해서 이제 일을 하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소방청장이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술 내용이 배치가 되는데 소방청장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거든요. 소방청장이 국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할 그런 동기가 있느냐? 그런 유인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이제 재판장이 증인신문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소방청장이 이렇게 이제 허위 진술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재판부 측에서도 재판장 측에서도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진술을 하긴 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상민 전 장관의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맞다면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 위에서 그 쪽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진행이 될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 대통령은 애초에 포고령과 계엄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이 경고형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포고령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에 단전을 지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언론사를 향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엄사로부터 통제를 하려는 실행의 의사가 명확하게 쪽지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어서 단순의 계엄과 관련해서 경고형을 넘어서서 실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고 그 언론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법률상 굉장히 극히 제한될 때만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조치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특정 언론 더군다나 권력자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언론을 콕 집어서 통제하려고 했었느냐,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예,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전 장관 증언이 허석곤 소방청장 기억과 배치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허 소방청장 지난달 13일에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나와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 보도처럼 소방청장의 단전 단수 지시가 한 게 아니고 사고나 충돌이 없는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전화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 뉘앙스다, 애매하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잠시만요.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이어가죠.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지금 법정에서 휴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한 10분 정도 뒤인 6시 15분에 속개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현장 소식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대담 중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은 이상민 전 장관은 이상민 전 장관은 이 소방청장 단수 지시가 아니라 지시 뉘앙스라고 애매하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 점을 어떻게 좀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당시 상황이 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그 경험을 하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경험을 한 사람이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을 높게 부여를 하고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방청장이 나와서 진술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후에 지금 쪽지 내용에 대해서도 뭐 멀리서 이제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 안전이 염려가 돼서 어쨌든 소방청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나중에 이제 뭐 신빙성 유무를 어디에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소방청장이 국회까지 나와서 진술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조금 더 이제 그쪽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나머지 내용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휴정 중이고 잠시 뒤 한 10분 정도 뒤에 속개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오늘의 세 번째 증인이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 신문이 종료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고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은 잠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쪽지가 또 내용이 나왔었죠.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고 나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김영현 증인이 여기 나와서 증언하신 내용 중에 증인 관련된 부분 증인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도 그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줬다고 이 김영현 잠깐만요. 증인이 얘기한 이 아니, 문건이 잠깐만요.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요. 네. 저에게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쪽지가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약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뭐 쪽지가 전달이 된 취지로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쪽지를 뭐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쪽지의 유무, 그 쪽지의 내용도 중요하고 쪽지가 전달이 돼서 이제 어쨌든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쪽지가 전달이 됐는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즐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 신빙성 유무를 좀 높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 녹취 보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사항이 들어간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쪽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쪽지는 그야말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세세하게 부처별로 나눠져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의 목적과 계엄을 실제 경고용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억을 그 상기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자의적인 어떤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쪽지가 건네졌다라는 취지의 어떤 진술이 나온다거나 또는 최상목
그 장관에게도 관련된 어떤 쪽지가 건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쪽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하면 쪽지는 존재했다. 그런데 그걸 받았다는 사람과 나는 받지 않았다는 사람만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또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를 보면 다 국무위원이고 장관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기소될 염려가 없는, 형사처벌에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 쪽지를 받고 쪽지가 건네지는 걸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처럼 내가 이 쪽지를 받아서 단전 지시를 내렸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본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자발이 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쪽지를 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실제 진실이 그러할 수도 있지만 기억과 관련해서도 나한테 불리한 건 기억을 못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사실 쪽지를 받긴 받았으나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 거짓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쪽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고 지금 아까 제가 기억이 없다는 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건 선포문을 본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제가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걸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국무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무장관,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처음에 초반에 7명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머지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한 뒤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거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오늘 나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필요한지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보태졌는데요. 즉흥적으로 상황이 이제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관련된 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종합해서 결국은 매우 짧지만 그래도 국무회의는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어떤 국무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한 것 같은 외관만 존재한다라고 할지는 결국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헌법에는요, 이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계엄법에도 계엄 선포 전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국무회의와 관련돼서는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국무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취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국가의 중요 정책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보면 그날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고 나서 그 회의를 한 시간을 5분이라고 지적하는 재판관의 질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맞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5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었던 시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여지가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렇게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지만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상호 간에도 나는 국무회의 안 했는데 국무회의지 뭐야 그게 이렇게 좀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국무회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개의 시작을 알렸습니까에 대한 질문과 회의록을 작성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의록이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이 여기에 부설하거나 회의록에 이제 그 서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 국무회의에 외관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국무위원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거든요. 예. 과연 이게 그러면 국무회의로서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된 행위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고요. 다만 요식행위라도 회의를 거쳤을 가능성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들이 이 사건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무효에 이를 정도인가 아니면 매우 부실하지만 그래도 거쳤다고 볼 것인가의 평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했거든요. 뭐 이상민 전 장관은 뭐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참석자들이 국무회의로 생각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대부분 국무회의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은 왜 미루면서 기다렸겠냐. 김형두 재판관의 이 질문 의도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가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서는 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국무회의와 좀 달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의 이 발언하고 배치가 되는 걸 보면 이상민 전 장관만 유독 이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그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절차적인 요건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나아갈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파면 사유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법 위반의 사유로서 하나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형두 재판관도 이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 그 5분 동안 국무회의 5분 동안 의견을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은 없다면서도 해제를 했던 국무회의는 1분이었다. 그것보다는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5분간이지만 충분한 어떤 토론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대에 올라서서 국무회의 당시에 또 찬성하는 취지의 그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대부분 우려를 표했고 찬성 의사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만큼의 단어의 표현이 없었다. 대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된다. 반대의 의사 표시가 간접적으로 전달됐다라는 측면만 이야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는 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국무회의를 거치게 하는 목적이 대통령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이 국정의 어떤 파트너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취지거든요. 과연 5분 동안 많은 장관들이 모여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비상계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만큼 시간이 주어졌는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들고요. 잠시만요. 저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 장면이 들어왔군요. 한번 사관학교 37기로 입교해서 81년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네. 2023년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2024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네.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3차장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사이버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의 현재 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제가 대통령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에서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 정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 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국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아직 외교 안보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지금께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 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어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그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지금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 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네. 예, 아까 또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어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2-3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증인은 군사 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력 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 진전에 맞는 전술 개발, 또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네.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과목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네. 예,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게 뭐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고요. 근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 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게 이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거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한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고 이제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데 계엄 해제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그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준비시켰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족수가 다 차서 곧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죄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예, 사망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영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뭐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 법률 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군이 좀 현실 정치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계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당시 그 대통령의 그런 어떤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그 합리적인 뭐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뭐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나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뭐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그밖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계엄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절치 않고 저는 뭐 비상하게 이렇게 조금 뭐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은 1979년 6.4 3학년 당시 12.12 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예,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영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 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 4동에 사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 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투표장의 본인 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아마 정상으로 확인하는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 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 확인이 가져가면은 그런 유령 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것이죠.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냐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어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 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점검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좀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 해킹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작동 안 해서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보안 시스템이 있었어도 그 악성 해커는 침투했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선관위가 말하기를 그 웹쉘 같은 점검 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 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스캐닝 해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 도구입니다. 그 점검 도구를 가지고 스캐닝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 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세계적으로 탑 10, 한 랭킹 10위 가는까지는 아마 백신 프로그램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그 어떤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 도구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설치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좀 더 부연 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 사항으로서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게 만들어 준 건 아니니까 그 관계 없이 네. 침투 가능한 것이죠. 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이렇게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그때 그 점검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 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 보호 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23번입니다.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그 위에 있는 도장 그리고 밑에 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 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선거.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 잘 모른다. 자, 그러면은 맞죠.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이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수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 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주신문서하고 관계없는 기술적인 저희 지금 증인은 보안 점검을 한 그 기술 파트 분야인데 일반 선거의 절차에 관한 어떤 그 뭐 실제 운영이나 이런 묻고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보안 점검 결과에 저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자, 그거는 뭐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보조 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부족해서 모르지만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절차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굳이 보조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아니, 뭐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럼 개표 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 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예. 청안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의 분류와 개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신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사후에 선거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이제 투표지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할 수 있겠죠. 예.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요. 증인 출마해 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재판장님, 이게 정말 그 조신문 사안과 너무 관계가 없고 출마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국정원에서 온 회신 자체에서